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우리가 지금 정치 철학에 대해서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보통 이제 정치적인 권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근데 그 권위에는 권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보통 갖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의 성격입니다. 예. 정치적 권력의 성격. 예. 네. 성격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나쁜 것도 있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하죠. 네. 예. 그 정치적 권력, 권위. 네. 그 개념을 좀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세월호뿐만 아니지만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국가냐,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예, 나라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에 국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보통 국가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 시민들, 국민들, 국민 시민 이것도 뭐 번역이 좀 그런데 그 시민이라고 할게요. 예. 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그 역할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세월호 사건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나요? 그다음 노동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배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어떤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생명까지 막 그 담보를 해서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죠. 또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그 국가의 권력으로 권위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그런 것도 권력 권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그 국가의 역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을 계속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거 갖고 연관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라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국민의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위임받은 어떤 정부 조직이 제대로 할 일을 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런데 조금 더 기원을 좀 그 따라가 봐야 됩니다. 기원을.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 그걸 어레인지먼트라고 하죠. 사회적인 어떤 그 기구일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삼권이죠. 삼권 분립이니까. 삼권인데 그것은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얘기할 때는 국가입니다. 그게. 그게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기구,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 안에서 뭐 안에서라기보다도 그 말은 누가 그 국가 안에 있는 시민들을 통치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국가가 있고 통치하고.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말은 이게 뭐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인민들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그래서 그 국가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조직에 심리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국가의 역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시민들의 안정과 그 안보예요. 그 생명하고 재산하고 관련된 거죠. 당연히. 이거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이런 거. 아마 그럴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거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 국가의 역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가 지금 이대 앞이잖아요. 여기서 저 집에 갈 때도 만약에 도로나 전철이나 이런 게 없으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교통수단,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이런 거 소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런 거,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시부님도 학교 다니셨죠?
학교는 다닌 거죠. 예, 정상 정규 교육을 무사히 되게 다니죠. 예, 저도 좀 다녔어요. 예. 그래서 뭐 교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거, 그렇죠. 예, 그때 비용, 주거, 그다음에 또 뭐 문화적인 어떤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뭐랄까요, 뭐 박물관, 뭐 도서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모든 거, 문화활동,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은 예, 좋은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지금 국가의 피조물이에요. 아, 예, 피조물이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종교에서는 그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의 피조물. 그렇죠. 예, 근데 이 면에서는 이 사회적인 생활의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근대 이후에 국가의 피조물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이런 혜택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좀 불충분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오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투자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어렵죠. 예. 걱정이 많이 되죠. 가서 뭐 눈물을 흘리시죠. 투자를 안 하니까 기간 산업이 발달이 안 되니까 더 낙후되고. 저도 그 캄보디아 방문을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그 일행들이 저기 뭐야 교통사고 났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디야 그 저기 그 푸놈펜에서 CMD 가는 그 중간에 한 중간쯤 되는 동네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아는 분한테 우리 동료죠. 해보니까 거기 병원으로 가면 안 되고 푸놈펜으로 날라오래요. 푸놈펜까지 갔습니다. 다쳐가지고. 아이고. 뭐 저는 안 다쳤는데 다른.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캄보디아 병원의 시설이나 역량이 의심스럽다. 한국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국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 단체에서 만든.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여행 중에 그 가이드가 다치면 캄보디아 병원이 아니라 다행히 이제 우리가 머물던 그 호텔이 태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데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뭐 이거 이제 의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료는 또 의대 교육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게 다 하여튼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이 된 거는 서구에서도 500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신의 형태예요. 이게 국가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염두에 일단 두시고 그런데 이렇게 서구에서 생겨난 근대 국가의 등장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철학의 그 생각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정치 철학에서는 너무나 셀 수 없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 영향을 주는 그 국가의 권한, 권력을 어떻게 좀 근거를 마련해야 되냐. 근거라기보다도 이거 철학에서는 정당화라는 말을 씁니다. 정당화. justification. 그 근거가 뭐냐. 국가가 그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합리화될 수 있고 합법적이고 또 뭐예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정당화라는 말을 정당하게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철학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국가가 권력을 그러니까 즉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하는가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죠. 이 시민들은 국가가 이제 그 국가는 여기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가 법을 제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법에
얼마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왜 복종해야 되냐 법에 이런 당연한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한 국가의 소속 그 공동체의 소속 구성 인원으로서 예. 살다 보니 부당한 경우를 접할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 불복종 운동도 하고,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어떤 좀 따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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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이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예. 이 국가가 그 법을 통해서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뭐 명령이라도 규율하는 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개는 다 그 복종이랄까? 예, 그 수행을 합니다. 예, 예, 수행을 하죠. 예. 예. 수행. 만약에 시민들이 예. 그런 종류의 법의 제정이라든가 법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잖아요. 즉 예. 정당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시스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우리가 법을 따르는가 하면은 법을 따르면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는 뭐가 항상 같이 따라 붙냐면 그 법을 지키면은 예. 이게 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속해 있는 서브젝트, 즉 예. 시민들은 거기에 그것을 준수할 예.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단어 나오는 게 의무와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잖아요. 예. 예. 권리는 예. 권리와 의무는 항상 그 두 관계가 뭐랄까요?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쌍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권리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예. 그 권리를 받아줘서 그렇게 수행해야 될 예. 어떤 또 다른 그렇죠. 예,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항상 붙어 다니죠. 예.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시민들이 갖고 있죠. 예. 근데 그러면 거부하면 어떡하냐? 네. 그 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한다. 잡아가죠. 잡아갑니다. 책벌을 가하죠. 예. 예. 뭐 어떤 나라가 고문하고 예. 두둑에 패고. 예. 예.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 독재 권력이. 예. 독재하는 경우에. 예.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사법 권력입니다. 그렇죠. 사법 권력. 예.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예. 뭐 경찰 뭐죠 사법에 네. 관련된 뭐 검사 기타 등등 하여튼 그래서요 국가가 이제 이런 경우를 국가가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이 정치 권력이 뭐냐는 거예요. 예,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 단어가 보통 말할 때 이제 political 뭐랄까 그 authority예요. authority. 예, authority. 근데 그냥 편하게 권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uthority는 아시다시피 권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political authority를 정치 권력 권한이라고 번역을 할 때 그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권위예요. 권위. 예, 권위. 권위가 뭐냐? 시민들한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어떤 힘이에요. 예, 특정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남을 때리면 안 된다. 예. 그러면 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힘이에요. 힘이죠. 법을 통해서 강제하는 힘. 예.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법은 명령하는 권리가 되고요. 그렇죠. 법이 예. 명령하는 권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주체들은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요. 예. 이게 의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수를 거부하면 제약이 되고, 예. 그러니까 제약을 주고 책벌을 합니다. 예. 두 가지는 예. 서로 보완합니다. 예. 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이렇게 명령한 걸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이고요. 또 하나는 안 지켰을 때 힘을 행사하는 권력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권위는 예. 이거하고 다릅니다. 뭐 예수가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 예. 사람들이 다 복종했다. 예. 혹은 부처님께서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럴 때 권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리적 종교적인 권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권위는
강제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정치적인 권위는 네. 강제성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좀 다르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가, 강제하는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누구 이웃집에 들어가서 뭐 훔쳤다. 네. 그러면 내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예, 훔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윤리적으로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순전히 이제 국가와 관련된 법의 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윤리적으로도 남에게 해를 주면서 뭘 절도하거나 훔치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법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네. 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법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 훔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저쪽과 나 사이에 어느 한쪽은 법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 사람 걸 훔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저 사람이 안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법이고 뭐건. 예, 이럴 경우에 굉장한 갈등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이 좀 복잡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치적인 권력, 예, 권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시하는 어떤 힘이고요. 즉 권위입니다. 거기다 안 지켰을 때 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이걸 사실은 좀 더 이 상황을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질문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 이거 직관적으로 압니다. 왜 필요한지는 법이.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내시죠. 예. 낼 건 많지 않지만 내겠지. 예.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는 것 중에 큰 거. 세금은 굉장히 제도도 복잡하고 하긴 하지만은 일단 길거리 가면서 교통법규 잘 지켜야죠. 그렇죠. 아니 근데 세금하고 관련돼 가지고. 예. 물건 살 때 항상 세금이 붙잖아요. 붙죠. 부가가치가. 예. 그걸 왜 내야 돼요? 내라니까. 예,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요. 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예, 일단 세금.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가 또 그럴 텐데 징집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이런 두 경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는 경제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주고요. 또 하나는 징집되는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화주의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준수해요? 내가 정말로 평화주의자라면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예. 그것도 안 가면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 그렇죠. 예, 감옥 가는 게 그것도 큰 이유가 되죠. 그렇기 위해서 경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겁내라고. 경찰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겁주는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손해를 주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세금도 손해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징집의 경우도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켰을 때 나에게 이익이 온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국가는 어떤 기간 산업을 발전시켜서 도로를 닦고 철도, 전화 이런 걸 등등하면서 편의를 주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키면서 우리가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궁극적으로 나한테 이익이다. 그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걸.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보는 거죠. 철학자들은 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어렵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게 말하는 이유가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냐 그러면 세금 내기 싫고 군대 가기 싫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건 이런 것을 강제하지 않은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국가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판되는 거지. 혼란이 오겠죠. 너무 친국가적인데요. 혼란이 오죠. 실제로 심센동이 왕이야 그러면 그때는 그죠? 동네 깡패가 물리력이 가깝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좀 국가가 없다면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할 것인가를 좀 생각 실험, 사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견해에 따라 서구 근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분 이게 그냥 흑백인데. 그래서 이게 토마스 합스예요. 토마스 합스. 예, 합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셨죠. 이분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죠. 제가 이제 그거는 인터넷에 잘 이쁜 사진을 뽑아서 놓겠습니다. 이제 이분의 보통 이제 한국 이제 주저가 엄청 많이 썼는데 그 레바이던이라고 부르는데 르바이선 괴물.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저 사유 실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거기에 이제 그런 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1651년에 이 저작이 나왔나 봐요. 오래전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이분 뒤를 이어서 잔 로크가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 40년 후에 통치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것도 뭐 1, 2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하여튼 그래서 이 서로도 비판하고 이제 보완하고 이제 그런 논의를 펼치는데 이 토마스 합스가 르바이선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시민 전쟁, 그 참혹함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당파하고 이제 그 크롬웨이라는 그 시민, 저 공화주의,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영국이 뭐 전쟁이 나온다 그렇죠. 혼란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정치 권력이 없는 정치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굉장히 암울하고 뭐 아까 말씀했듯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꽤 두껍습니다. 그 책이 아마 번역도 돼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논변으로 정치적 권위의 필수성,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논의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그 유물론자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상세한 분석을 합니다. 이분이 하여튼 그건 치우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국가가 없는 상태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러요. 자연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 실험입니다. 사유 실험. 근데 이분이 이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리가 불가능해요. 윤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이분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갈등, 전쟁 상태에 있으면 전쟁의 상태, 이게 자연 상태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떤 불의도 없어요. 전쟁이 있으면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정의, 부정의 이게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논의의 논변의 방식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부정의한 게 뭐죠?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얘기를 했으니까 부정의한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정의는 법을 따르는 거고 첫 번째 전제가 부정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법이 있으려면 법을 제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뭐 제정한 사람이고 그 주체가 있죠. 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공통의 권력이라고 불러요. 법을 제정하는 주체를. 그게 필요해요. 법이 있으려면.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누구에 대해서 적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공통의 권력이 없어요. 공통의 권력이 없고.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고. 그러니까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도 없어요. 그러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상태지 뭐. 동물의 상태. 얼마 전에 우리 동물 국회를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법 제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충분하긴 한데, 하여튼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죠. 부정의한 거죠. 하여튼 동물들이 있어요, 거기.
다 이거 보내버리죠 동물원으로.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이렇게 규율, 법칙 이게 없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만 남아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끝없이 욕구하고 욕망하고 싸우는 그런 경쟁밖에 없대요. 예, 그 이걸 공포라고 봐요. 공포. 예,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공포. 거기서는 먼저 공격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힘센 놈이 왕이죠. 예, 뭐 때리고 뭐 뺏고. 정글의 법칙. 심지어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야 하업스 뭐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뭐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그런 정치 권력이 없으면 뭐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러는가. 근데 합스의 논점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다 일어난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런 상태면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어떤 협력이나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신뢰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월한 권력에서 생겨요. 신뢰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했을 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의 서로 상호적인 주고받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해야만 해요. 예, 그게 없으면 다 공포에 빠져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기 아주 오지에 법도 모르고 뭐 이런 그 양민들이 살고 있다. 그 양민 아니에요, 양민. 선량한. 그러면 법은 없어도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지 않아요? 예, 그런 반론이 있죠. 예,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의 상태이지만 동물이 안 되고 인간다운 그런 아주 좋은 선량한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헙스가 인간의 그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거기서 확실히 어두우면 그것을 포착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개진을 하고 그런데 그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주장은 굉장히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도 한국 현대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죠. 제주 4.3 항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뭐랄까 뭐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그런 경우긴 한데 그 안에서 공포가 공포를 낳고 그다음 폭력이 폭력을 낳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여튼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모든 종류의 폭력 상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는 걸 마련해야 돼요. 공간을. 예, 이제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또 네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우리가 폭력을 쓸 필요 없다. 그런 합의가 암묵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계약. 이분들이 사회 계약서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대 유럽의 뭐 계몽주의자들이. 하여튼 근데 이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할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정치 권력이 없이는 그러니까 불안전하니까 내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통의 권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홉스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최악을.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보호해서 내가 나를 유지시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논변의 기저에는 만약에 정치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위나 권력이 없으면 남을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테 대한 공포가 유명한 말이죠. 만인에 대한
항구적인 전쟁 장터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싸운다는 게 아니라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긴장 상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죠. 반론이 가능한데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반론은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상태만이 그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좀 어떤 윤리와 도덕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런 평화로운 자연 상태도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 상태는 저 패러다이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뭐 아주 간단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협력해요. 그런 수많은 예가 실제 있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죠. 이것도 약간 오해입니다. 이 그 합설에 대한. 왜냐하면 논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공포 상태에서는 두려운 상태에서는 권위라는 게 붕괴돼요.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붕괴되고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간의 어떤 태도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생존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정치 철학 안에서 정치 권력과 정치 권위를 논할 때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이제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봤을 때는 국가 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적인 상태, 자연의 상태로 가서 혼돈이 온다. 혼란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는 힘센 자가 왕이고 정글의 법칙밖에 안 남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요약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벌써. 잠깐 쉬고 그럴까요?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